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국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논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차, 금, 화 그리고 양도소득 세율, 곱합 뭐 이런 것들 이게 숙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국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한 틀이 잡혀 있으면은 요거 비교해 가면서 달라지는 부분들을 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어떤 경우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되느냐부터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일단 기본 틀은요, 차, 금, 화라는 기본 틀을 외우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기본적으로 차, 금, 화라는 이 기본 틀 하에서 논의가 되게 됩니다. 자, 먼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럼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야. 만약에 한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에 갔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주소 자체를 필리핀, 아르헨티나면 아르헨티나 여기다 두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필리핀에서 또는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국외자산,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에 대해서 양도를 했다고 해서 그 국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간단한 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 이 사람만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요, 어디가 좋을까? 지금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셨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주소를 5년 이상 두고 있다. 그리고 이때 뉴질랜드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거기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따르면 이 사람은 다 양도소득세 한국에다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현실에 있어서 뉴질랜드에서 땅을 파는지 안 파는지 한국에서 알 게 뭡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세금을 안 내는 분들도 있겠죠. 어찌 됐든 간에 법은요, 바로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 이제 국내 자산 양도 당연히 국내 주소를 두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일 간단한 거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출제를 하기도 하지요.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작은 거 이 틀 안에서만 움직이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하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 한 2시간씩 3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는데 별게 없어. 100% 나올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 8문제 중에서 한 6문제 내외는 요 정도 지식 단 이게 거의 내 거로 완전히 소화가 돼야 돼. 그러면 다 맞출 수가 있고 그 정도가 되면 다 합격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치고 얼마의 소득세를 내야 될 것이냐를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양도 차익이라는 것을 계산해 봐야겠죠. 이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 앞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라고 하는 거,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양도 차익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논리구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양도 가액이라고 하는 거, 자산의 양도 당시에 실질 거래 가액에 따른다. 이게 원칙이 되게 되는 거죠. 국내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도 양도 차익을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또는 입증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국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얘기할 때는요, 추계 결정의 문제로 넘어갔었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그 해당 국가에
양도당세 현황을 기초로 한 시가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죠.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자,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추계 결정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추계 결정 대신에 시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취득가액도 동일한 논리 구조가 되겠죠. 원칙은 필요경비 중에서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원칙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겁니다. 자, 국외자산 이번에 양도했는데 기존에 취득할 때 얼마에 취득했냐, 이게 이제 취득가액이 필요경비 한 내용이 될 텐데 실거래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걸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등 없다 시가라고 하는 거 해서 요게 이제 두 가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 중에서 취득가액에 관한 부분, 원칙은 실거래가, 예외 시가,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용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 이게 바로 필요경비의 범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게 되면 자 취득가액 관련해서도요, 양도가액과 마찬가지로 추계 결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냥 시가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국외자산 양도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 원화로 환산을 해야지, 원화로 환산을 해야지, 소위 이제 양도소득 산출세계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바로 환율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양도가액, 지금 이제 실거래가, 예외 시가, 필요경비,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이것을 이제 원으로 환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양도가액은 수령을 하는 것이죠.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은 지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령한 날 또는 지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기준 환율, 재정 환율, 이게 별 의미는 없는데, 자, 우리가요, 대한민국의 화폐에 달리는 원이라는 것이 될 테고, 중국의 화폐에 달리는 위안이라는 것이 될 테고, 미국의 화폐에 달리는 달러라고 하는 것이 될 테고, 홍콩의 화폐에 달리는 홍콩 달러, 캐나다 달러,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또 유럽은 유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일본 같은 경우 엔화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달러고요, 중국 위안화 이 두 개만 기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외환시장에서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0원당 몇 위안이냐 또는 1달러당 몇 원이냐라고 하는 것이 공시가 되게 됩니다. 예, 이걸요 기준 환율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럼 유로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엔화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냐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한국 원화하고 달러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000원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1,000원이 몇 엔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준 환율에서는 문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준 환율은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와 미국의 달러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외환시장에서 뭐하고 달러하고 웬화가 어떻게 거래됐냐, 만약에 1달러가 100엔이다 라고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면, 자,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엔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재정 환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대입하는 것을 기준 환율, 그 다음에 응용해서 대입하는 것을 재정 환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양도가액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은 얼마냐는 게 실거래가, 예외 시가, 근데 이제 수령한 날,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중국이나 미국에 있어서는 기준 환율이 될 테고, 일본이나 유럽 이런 데는 재정 환율의 문제를 적용을 하게 된다. 또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과거에 취득할 당시 일정한 자금을 지출했겠죠. 아마 그쪽 화폐를 지출을 했을 겁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한 재정 환율 또는 기준 환율에 따라서 바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해내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자산의 양도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 바로 환율에 관한 쟁점 설명드렸고요.
국외 자산의 양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 바로 추계 결정이라는 개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도 차익을 계산해내게 되면 그 다음에 뭘 구해내야 돼? 양도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뺀 금액, 이걸 우리가 앞에서 양도 소득 금액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건요, 자, 이렇게 가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뺀 금액. 자, 그런데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는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 차익하고요, 양도소득 금액은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냈다고 했을 때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빼게 되면 이게 과세 표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요, 기본 공제는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자, 매감기, 매감환기 같은 자, 바로 추계 결정의 문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관한 규정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본 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럼 세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예, 간단합니다. 그냥 표준세율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기본 세율에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6%부터 42%의 세율, 자, 과세 표준이 작으면은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할 테고, 자, 과세 표준이 크게 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산출세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이제 비교할 게 있어요. 자, 지금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하면서 제가 이미 추계 결정에 관한 조항은 국내 자산의 양도와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두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 관한 조항 해서 자, 지금 미등기 양도 자산에 관한 조항, 이거는 자, 우리나라 법제하고요, 외국 법제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모르죠. 영국은 어떻습니까? 모르죠. 그 나라에 등기란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 없어.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자,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고, 기본 공제도 적용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율은 70%를 적용한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법제와 우리나라 법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 자산 등에 관한 점도 적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외울 것 추장미 이렇게 외우십니다.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추계 결정에 관한 점, 이걸 이제 예시할 때는 매매사례가의 감정가 또는 경우에 따라 환산가, 기준시가 이런 식으로 풀어서 문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것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미등기 양도 자산에 관한 우리 국내 자산 양도에 있어서의 미등기 양도 자산에 관한 조항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장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에 있어서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전부야.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이 그동안 우리 한 20년 동안 바로 부동산 세법형이요,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얘기를 할 때 출제가 됐던 영역입니다. 특히 추장민이 뭐니 이런 것은 사실은 국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지 얘는 적용하자. 자, 지금 매매사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대신에
실거래가 대신에 시가라고 이런 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거고요. 환율내기 기준환율, 최저환율을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과세표준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본공제 250을 빼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했어요. 이런 큰 쟁점이 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정확히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이제 공부해 왔던 주제들 국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을 소화해 내야지 이건 이제 거의 서비스로 보너스로 주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양도소득세 3회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게 그렇게 어려울 주제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을 파고 그냥 막 뒤지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꼬이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거의 20년 동안 시험에 나왔던 거의 99%를 맞출 수 있게 연구를 해놓은 결과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백날 제가 한번 강의를 해봤자 소용없는 것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 단순 암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가요 바로 신고 납부 등에 관한 주제 요거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